네,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끝나자마자 우리 진 삼남매 저는 퇴장해버렸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남아있지 않고. 왜 가시냐 물었더니 2부에 출연하시는 홍모 의원과 도저히 같이 방송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떠났는데 왜 그런지 이따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비탄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주빌리은행에 관계되신 세 분 나오셨습니다. 우선 이재명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아니고 주빌리은행장. 주빌리은행장. 네.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팟캐스트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세상에 빚을 떠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빚을 줄여줘서 빛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그리고 주빌리은행의 이사 재윤경 희망살림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윤경입니다. 네. 끝입니까? 네.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중요한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참고 말씀만. 예. 오늘 방송은 비디오로만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사님의 미모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불러주지 마세요. 비교됩니까? 비교돼서. 그리고 진 삼남매가 같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종학입니다. 네. 세 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제가 고생들 하신다고 네. 저녁을 한번 사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약속을 못 지키게 아마 약속 안 지키는 사람과 상종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한 모양입니다. 사실은 홍종학 의원 같으면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팟캐스트의 3파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당에서 디지털 소통본부장 맡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잘 안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녹음 끝나고 여기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외상으로 해놓고 나중에 홍종학 의원 오면 받아라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제를 해주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우리 홍종학 의원님은 국정감사에서 실세총리라고 불리는 최경환 의원과 설전을 벌여서 그게 뭐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통쾌했다 이런 의견도 대부분이었고 최경환 총리가 정말 실세 총리로서 너무 건방진 대답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답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최 부총리가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가 좀 흥분했다고 뭐 얘기를 하고요. 흥분한 이유는 자기도 그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그 텔레비에 지역구 주민들이 다 보는데 재벌 앞잡이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몰아세우니 너무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재벌을 이렇게 편향적으로 정책을 취하는 사람을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앞잡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것 같고 그냥 뭐 재벌의 편향적이다. 네. 그다음에 뭐 재벌에 퍼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돈 뺏어서 그냥 재벌들 퍼준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최경환 부총리 책임이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한 7분 했더니 이제 열받아서 대답 못 하겠다고. 왜 질문을 7분 하고 답변을 7초만 하게 하냐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보도들이 뭐 내가 7초밖에 안 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특히 종편에서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정말 취재를 조금만 해보면 다 기자들이 아는 건데요. 그 국회에서 여태까지 새누리당 의원들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우리가 시간에 항상 쫓겨요. 그래서 대개 자기 할 얘기하고 마지막에 저희 마이크는 꺼지거든요. 근데 장관 마이크는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나머지 이제 장관 마이크는 살아 있으니까 장관이 한 2, 3분 또 대답하고 이런 게 일방적인 관행인데 이제 어제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못하겠다 이러니까 이건 이제 국정감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그 실세 총리의 오만 방자함 이게 그냥 드러난 거죠. 지금 어제 화도 날만한 게 뭐 인턴을 뭐 지금 취업 청탁을 했더니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 검찰에 지금 수사 의뢰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어제 우리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제 부총리로서는 뭐 화가 날 만도 하겠죠. 짜증도 하고 뭐 찔리는 구석이 있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도 보건복지부 국감에 참석해가지고 네.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복지방해부다. 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여당 의원들이 여기가 뭐 자기 평하는 장이냐 그런 굉장히 반발했었죠. 네. 뭐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지적했는데 복지부가 복지 방해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복지를
확대시켜야 될 국가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 권장은 못할 망정 하는 걸 자꾸 막아서 복지 방해보다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마침 또 새누리당 의원께서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냐고 해 주셔서 뭐 고맙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야단을 쳐 주셔가지고 덕분에 이거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오히려 언론에 해자되고. 뭐 제가 기대했던 바죠. 어렸어. 그런데 어쨌든 저기 뭐야 김재식 의원 새누리당 김재식 의원 같으면 그 복지부가 아니고 복지방해부란 말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 네. 그런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까? 제가 동의를 안 했죠. 아니 말을 했는데 왜 삭제를 합니까? 있는 사실을. 그분들의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우면 없어진다. 역사 왜곡한 거와 좀 뭔가 이건 연관성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들더라고요. 뭘 지웁니까 있는 사실을. 있는 거 있는 거고 없는 거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성남시에서 했습니까? 카페트 토크 콘서트. 네. 그 이제 카페트 토크 콘서트라는 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 이런 친구들 다 초청해서 네. 돈 받고 콘서트 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한 200명이 300명 정도 오지 올 줄 않을까 알았는데. 했더니 1000명이 훨씬 1000명. 넘게 왔더라고요. 1000명 훨씬 넘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일부 손을 들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성남 지역 주민들은 3분의 1 정도 되고 다 뭐 전국에서 오신 분이 한 3분의 2 정도.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예, 뭐 파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이것 때문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어서 성황리에 끝이 난. 네. 제가 이제 제가 그때 확신한 게요. 제가 이동영 작가보다 훨씬 인기가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반론을 펴려고. 한 달 전에 저는 박원순 시장하고 토크콘서트를 했거든요. 네. 2000명 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장이 카페 토크콘서트 하면서 사회자를 우리 이철희 선배를 불렀는데 나를 안 부르는 게 1000명밖에 안 왔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나를 불렀으면 네. 2000명이 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재명 씨를 앞으로 배신자라 부르겠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네. 야, 그렇고 우리 재윤경 대표님은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 기업인 희망살림 대표로 쭉 활동하셨고 뭐 팩트 TV에서도 프로를 맡아서 진행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 서민 경제 또 서민들의 생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는데 이 주빌리은행에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된 계기라든가 왜 들어갔습니까? 주빌리은행을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예. 같이 만든 거고요. 네. 진짜 제가 오늘도 대부업체를 만나고 왔는데 명함을 드리니까 예, 대부업체 사장이 이제는 주빌리은행을 알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채권을 태우고 다녔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처음에 소각 행사를 했을 때는 좀 이렇게 기대만큼 여론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시장님께서 성남시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힘을 실어주셔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은행 명함 내미니까 진짜 은행이냐, 이렇게, 예, 묻는 분들, 은행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제는 진짜 대부업체들조차도, 아니, 우리가 가끔 채권도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하는 우리를 나쁜 사람 만들고 약탈적 대출자라고 하면서 예, 이런 사업을 참 용감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빌리은행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 진짜 은행은 아니고 좀 이렇게 기존의 은행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면서 돈을 벌었으면 채무자도 은행의 고객인데 돈을 갚을 때만 고객이 아니라 못 갚을 때도 여전히 고객이죠. 그러면 못 갚을 때조차도 좀 어떻게 함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고민하고 풀 수 있는 이 해법을 함께 찾아주는 것이 그게 은행이 해야 될 역할인데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좀 야박한 시장이 채권을 마치 노예문서처럼 이렇게 사고 파는, 예. 그래서 그게 끝도 없이 이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15년, 20년 지난 채권도 헐값에 거래되는 이게 너무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건 좀 국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뭔가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윤경 대표님은 아주 오래되셨어요. 네네. 이런 걸 한지 지금 주빌리은행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도 채무자를 돕는 이런 걸 언제부터 하셨죠? 한 10년 넘었죠, 이제?
뭐 꼭 채무자를 본격적으로 도와야겠다 이런 운동을 한 거는 뭐 사실은 한 10년, 9년 이 정도부터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채무자들이 연락을 해도 저희가 안내를 간단하게 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파산 제도가 있고 파산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하셔라. 그리고 또 배드뱅크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만약에 대부업체에서 갑자기 그 돈 갚아라 그러면 내 빚 다 할인돼서 산 거 아니까 좀 깎아줘라. 이렇게 협상을 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조언만 해줘도 협상에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크게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 게 아니었는데 한 2008년부터 우리 이렇게 MB 대통령께서 많은 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파산 제도도 굉장히 진입장벽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 그 배드뱅크도 원래는 그 공기업이 이렇게 주도했었는데 민간 시장에 다 넘겨버리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채무자들의 인권이 완전 심각한 지경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제도가 조금 네. 조금 더 빨리 됐으면 어땠을까? 제가 신용불량자가 2005년에 됐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자만 탕감받고 네네. 원금을 8년에 나눠서 내가 다 네네. 갚았습니다. 네. 그때 이런 제도가 있으면 어땠을까? 처음에 그게 아마 그게 상록수 그것도 배드뱅크인데 네. 그때는 원금 감면이 없었고 네,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긴 게 그 원금 감면이 50%가 생겼고 그 다음 생긴 게 2006년에 개인 파산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저도 한 사업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네. 쉽게 말해서 망했군요. 망했죠.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는데 그 원금을 사업에서 필요한 운영 자금 이런 걸 빌렸으니까 그 원금을 다 갚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도 하여튼 사업 망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네. 또 저처럼 이렇게 또 뛰어오를 수 있으니까 네. 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주빌리은행 같은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많이 통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빌리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중앙위원회 혁신안 결과가 나와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일부에서 저 진3남매랑 그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재명 시장님도 중앙위에 참가하셨으니까 네.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일부에서 이제 무기명 투표하자 뭐 그러시다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몇 사람 나갔고 나머지는 뭐 거의 대개는 큰 이견이 없어서 그냥 만장일치 통과됐습니다. 홍정님도 참여하셨죠? 네네. 어디 계셨어요? 저 홍희님 전 봤어요. 왼쪽 앞에 있는 거. 네네. 네네. 아, 그러셨구나. 딱 중간 중앙에 있었죠. 제가 늦게 가가지고. 네. 아니 뭐 우리 중앙위원회 뭐 원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당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니까 다들 좀 조심하는. 그래서 당이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뭐 큰 소리도 있었지만 통합해야 된다 그러고서 거기에 이제 뜻이 모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참 그 이런 자리에서 총선 승리 이런 건배 사람 뭐 이런 거 해도 되나? 안 됩니다. 무혐의라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중앙선관위의 잣대는요, 두 가지예요. 자를 자갈 두 개, 그렇죠. 우리 여당 조심. 관계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괜찮은데, 야당 쪽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바로 아웃입니다. 그럼 뭐 총선 승리 이런 얘기.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성남 밖에서 해도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이제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홍정학 의원님 하셨는데, 문 대표로서는 1차가 한번 넘어가는 것 같고, 재신임 카드를 던졌는데 이것도 잘 넘어가리라 봅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약간 지금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그 서른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이종걸 원내대표님도 얘기하셨고 네. 두 분이 재신임 보담은 당내 통합위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통합위에서 이제 그 당이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총선 승리를 향해 가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하셨고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어디까지 그 진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대표께서도 그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최소한 논의는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혁신위가 끝났으니까 그 혁신위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 두 분이 이제 만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쁘지 않았다. 앞으로 두 분이서 혁신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 혁신에 대해서 추가 혁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당내 화합을 위한
무슨 통합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당내 통합을 더 강화하고 이렇게 가면은 뭐 잘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뭐 변수는 항상 있겠지만. 네. 그리고 어쨌든 재신임을 묻든 통합기구가 출범하든 추석 전에 답이 나오겠죠? 네네 그렇게 되겠죠.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민의 빚골을 끊는 주빌리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빌리 은행이 뭐냐 도대체? 아직 전혀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은행인지 돈 넣고 빼고 하는 은행인지. 보통의 은행은 그야말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이 은행은 빚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은행법상에 이제 은행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아주 특이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연체된 채권이 거래되는 이것도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거든요. 팔고 사고 하는 거죠. 팔고 사고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회수 가능성이 적으면 점점점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시장에서 저희가 이 뭉텅이로 원금의 한 뭐 1% 많게는 뭐 10% 5% 이렇게 되는데 그 금액으로 사서 이제 없애주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정부가 못 하고 있으니까 민간에서 모금이라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 모금하면은 한 50억에서 뭐 많게는 한 100억까지도 채권을 살 수 있으니까 사서 다 없애주는 거죠. 대신에 없애주는 대신에 이제 우리 장기 연체된 그 채무자들 다른 대부업체는 막 전액 갚으라고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다. 역량이 되면 뭐 한 7% 정도 일부라도 갚으면 좋겠고 뭐 못 갚으면 할 수 없고 근데 이렇게 빚을 좀 채권 시장에 사서 없애주는 그런 은행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우리 제 대표님 제안으로 제가 이제 은행장을 맡게 된 겁니다. 그 악성 부채를 사서 없애준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금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의 시책으로 예산으로 하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게 완전하지 않아서 이거 혹시 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왜 발언이 남의 나올 수 빚을 있죠. 대신 갚아주냐. 뭐 열심히 갚는 사람만 바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민간 모금을 통해서 자금을 좀 마련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아주 장기간 연체돼서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것은 정책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정리해 주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복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그러면 국가의 복지비 지출도 줄어들 수 있다. 빚을 싹 통감하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 또 산업 정책적, 경제 정책적으로도 좀 이익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이제 예산을 가지고 옛날에 뭐 공적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한테 대대적으로 빚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예산의 아주 극히 일부 170조 원 정도 가까이 기업에 투자했는데 뭐 한 1조 원 정도만 하면 한 50조 원 정도의 이 악성 채무는 없애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채무가 사실은 돈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어 못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민층한테 집중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하위 20%의 저소득층 금융부채가 네. 1인당 868만 원. 올 1분기예요. 네. 근데 2012년에 보니까 616만이었더라고요. 40%가 무려 3년 만에 40%가 증가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거의 힘들고 불가능하니까 네. 자꾸 2금융권 아니면 이제 TV에 요즘에 맨날 틀면 나오는 네. 대부업체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율이 굉장히 비싸니까 네. 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시장님이 그럼 방금 이 사람들 부채를 없애주는 게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 대표께서 이 좀 구체적으로 이 빚 탕감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위 20%에서 네. 예, 제도금융권 빚이 그만큼 잡힌 거고요. 아, 예, 사실은 대부업체로 넘어가면서부터는 1200조 안에 카운팅이 안 돼요. 아예 그냥 잡히지 예, 아예 관리를 안 하기 그럼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네요. 더 심각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위기가 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저희가 최근에 그 부실채권 확보해서 보니까 외환위기 직후의 빚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환위기 지난 지가 거의 뭐 10몇 년,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그 빚이 회전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남편이 진 한 200만 원 빚.
예, 그게 다시 예, 이자가 붙어갖고 1,600만 원이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부업체는 저희는 이제 좀 알고 있었죠. 그게 채권을 성격을 이렇게 딱 보니까 가격이 0.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0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아하. 2,000원 주고 샀는데 이분한테는 1,600만 원을 청구해요. 그러면서 인심 쓰는 척하면서 1,400만 원만 갚아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실은 그동안 이 그 심적 고통 때문에 폭력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심적 고통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 하고 있었어요. 계속 뭐 전화하고 뭐 위임장 보내고 네네. 막. 그리고 이제 이전에 그 남편으로부터였던 이혼 전의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 못 하고 있다. 이제 다 이제 조금 회복이 되셔서 사회생활 하려고 첫 월급 타서 통장을 딱 만들었는데 그걸 압류한 거예요. 아. 그러니 이게 두려워서 다시 주저앉고 싶은 거죠. 만약에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셔서 나중에 100만 원으로 협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1,600이 아니고 1,400이 아니고 100만 원만 받고 끝내라. 니네 2,000원 산 거 안다. 그래갖고 끝났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그걸 우리를 민원 제기를 안 하고 계속 끙끙 1,400만 원 쫓겼으면 다시 주저앉았을 거란 그렇죠. 거죠. 일할 필요가 없죠. 일을 할 엄두가 안 그렇죠. 나죠. 왜냐하면 그만큼 못 버니까. 그러니까 결국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벌어서 이분들이 한 발 한 발 올라가서 어느 순간 납세자가 되고 그래야 나라에 기여도 하는데 뭐냐면 일어서지 못하게 그냥 주저앉혀 버리는 거죠. 이거는 국가적으로 손실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통장이 가압류되니까 현금으로 네. 달라. 그럼 이거는 또 세금을 안 내게 되는 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이분들 빚을 탕감해 주는 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오늘 뭐 한 건 하셨다면? 예, 오늘도 이제 대법체에서 한 0.75%에 70억 원어치 예, 샀습니다. 70억 걸. 네, 네. 5천만 원 가지고 70억 원어치 네. 채권을 샀으니까 네, 네. 사실 1%도 안 되는. 네, 네, 안 네.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업체들은 사가지고 전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괴롭혀가지고 네, 네, 네. 100명한테서 100명 중에 한 명만 받으면 본전을 네, 찾는 네. 거죠. 네. 돈이 남는 거죠. 네. 50% 남는 거네 50%. 네. 나쁜 놈들이구만. 아, 그 나쁘다고 말하면 우리한테 안 파니까요. 좋은 놈들이네. 예, 어쩔 수 근데, 없다 예, 이런. 이게 나쁜 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대부업체들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데 그 수단을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걸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가, 제도를 네. 만드는 행위가 나쁜 거죠. 네. 이 나쁜 게 이게 기획재정부 관료들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어제 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이게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요. 이게 우리 재윤경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이 부채 관련돼서 이게 빚이 큰일이다 얘기한 게 되게 2001년도 그때 카드 사태 날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 거를 이렇게 쫙 뒤져보니까 미국은 이미 70년대에 끝난 얘기예요. 이렇게 오래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의 빚을 받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78년도에 그걸 이제 브라라고 그러는데 브라 78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Bankruptcy Reform Act라고 그래서 파산개혁법. 이게 미국에서 7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미국에서는 1년에 한 200만 명씩 파산해요. 100만 명인가 200만 명인가 되죠. 이렇게 막 그렇게 파산을 해요.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빚에서 벗어나니까 열심히 자기가 노동해서 돈 벌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돈 벌어봐야 이게 차압을 당하니까 에이 그러는 일은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뭐 술이나 먹고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한 100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경제가 잘 되려면 이게 파산법이 이렇게 돼서 자꾸 사람들을 재활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개인회생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걸 공부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한국의 관료들이 이 미국 경제 좋아하잖아요. 그 미국이 이렇다. 이거 받아들여요. 이건 절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받아들이냐 그랬더니 그거 뭐 자기네가 그때는 막 관치금융으로 막 은행에 내려가고 이럴 테니까 은행하고 통화하니까 은행이 반대한다. 그래서 그때 대법원하고 2004년도에 파산법을 만드는데 대법원 판사님들도 미국 가서 그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얘기를 이해를 해줬다고요. 네. 이걸 유일하게 반대한 게 경제관료들이에요. 이 경제관료들이 어제도 제가 이 재벌들한테 결탁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본하고 결탁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 그 파산법은 이제 개인 그 회생법 이제 그때 조금 만들어졌어요. 그게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됐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제가 가장 이제 문제 삼았던 게 그 채권 추심과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공정채권 추심법을 제가 발의했고 2013년도에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전화나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시민단체나 우리 재윤경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그럼 대리인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리인을 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한테는 빚도촉을 못하는 게 현재 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제도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좀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시고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윤경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그 쫙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뭐 시민단체들이 요즘 여러 있기 때문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네. 성남시 채무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네. 다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에서 다 해도 되는 거죠? 전국에서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주아 의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그 미국에서 그렇게 파산법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 사람들의 자활을 도왔는데 그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은행들이 이 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파산법도 문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이자 제한법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미국 내에서 이렇게 다시 그 제도적으로 뭔가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더 이렇게 커지는데, 폭발력이 커지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실제 서프라임 사태가 결국은 이 약탈적 대출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5%짜리다 해놓고 3달 지나서 이게 30몇 %씩 그게 이자 제한법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생겼고, 근데 이분들이 파산을 못하니까 자기가 속아서 대출을 했는데 파산을 못하니까 집도 뺏기고 모든 걸 뺏기고 이러면서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파산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본주의는 이렇게 위기를 좀 슬기롭게 넘기면서 그렇죠. 금융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 이사님 미국 박사 출신이니까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 이 얘기를 하면 홍주아 의원이 또 경제 전문가라서 자기가 미국 박사라는 걸 은근슬쩍 자랑해서 네. 물어봤어요. 왜? 네.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이 그때 그렇게 좀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그러긴 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건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상황이 가장 좋은 건 미국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파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그때 빚을 졌던 사람들이 그때 파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냥 혼자 또 일하면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다시 고용이 늘어나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빚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침체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쭉 가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거는 이제 오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에 요즘 비소구권 대출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나 더 이상 이 집 내가 안 가질래 하고 나오기만 하면 빚이 아무리 많아도 그 빚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지지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모기지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 더 이상 이 집에서 안 살래. 그러고 나갔거든요. 대신에 그 집에서 안 살고 나가서 월세 살면 되니까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월세만 내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집에다가 빚을 붙여놓고 그냥 나와버렸군요.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많이 부실화됐는데 그 은행을 이제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은행을 이제 망하지 않게끔 해주니까 미국은 회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다른 나라는 개인들이 다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지 않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제가 이제 최경환 부총리를 만날 때마다 지금 계속 제가 질타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 가계부채가 터지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처럼 이렇게 개인회생법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빚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빚에 그냥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정상으로 오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 당신이 그렇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매일 강공을 하는 거죠. 하여튼 장기 연체 채무라고 하는 거 이게 시중에서 2%고 뭐 1% 이렇게 거래된다고 하는 뜻은요.
99% 회수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검증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이게 저수지로 표현하면요. 준서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이건 살도 안 되고 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싹 한번 걷어내주면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그러면 저수지의 면적이 넓어지고 그야말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죠. 개인도 좀 다시 회생의 기회를 갖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저는 이렇게 좀 이 선순환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으니까요. 이게 할 수 없이 우리라도 나서자. 우리라도 나서서 뭐 동네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어서라도 모금을 좀 해가지고라도 좀 사서 없애주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주빌리 은행입니다. 시장님도 저 변호사 하실 때 그때 그러니까 이런 채무자들을 많이 만나셨던 모양이죠. 많이 만났죠. 만났는데 제가 변호사 할 때 답답했던 것이 그때도 무슨 이제 파산 제도는 있죠. 근데 이 파산 그 면책 제도가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네. 네. 소위 법무사들이 주로 했는데 최하 150만 원 정도로 받았거든요. 그걸 대신해 주는 비용으로. 근데 이게 지금 100만 원도 없어가지고 그 빚을 털어야 될 파인데 비용을 100몇십만 원씩 달라니까 사실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는 저도 사실은 뭐 바빠서 못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뭘 소개해 줄 수도 없어서 제가 어디 법무사하고 좀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보내주는 건 반값 해주라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요즘 되게 심각한 게요. 법무사들도 요즘 돈벌이가 없으니까 이 소액 그 정말 취약한 채무자들이 오면 대부업체를 소개해줘서 그 법무 비용은 따로 빌리고 나머지 빚만 그러니까 브로커 역할을 예. 뭐 그런 나빠요, 경우가 아주. 있군요. 네.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하다고 이제 홍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최무 취약계층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지금 뭐 숫자마다 다른데요.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는 한 350만쯤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 장기 번이라도 연체, 이제 장기 연체했던 연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분들은 당장 그 굉장히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정부에서는 괜찮다 그러는데 저거는 뭐 아주 대형 폭탄이 지금 있는 거고요. 요게 지금 당장 이 정부 들어가고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제가 또 이 얘기했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저기 하는데 자기 빚내서 집사란 적이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그냥 막 빚내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빚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가 나쁜 면이 잠깐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빚내가지고 빚을 갚으면 연체율이 안 올라가죠. 그러다가 그게 막히는 순간에 그냥 연체율이 그냥 폭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350만이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괴롭다.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괴로워서 맨날 담배 피는데 거기다 또 담배세 올리고. 네, 다시 돌아갔다고. 담배 판매량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세수만 불려주는 효과가 돼버렸어요. 제가 참 그것도 옆에서 들으니까 화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이 안 늘었어요. 중앙정부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네. 담배에 가까는 거. 네. 12조 정도 늘었다던데. 그러니까 이 담배세 올린 거를 중앙정부가 다 먹었고 지방은 안 주고. 지방정부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총액이. 네. 4월 정도까지는 적었어요. 더. 오히려. 더 적다 이제 서서히 그게 역전되고 있어요. 원래 지방세였는데 그렇죠, 작년에 지방세죠. 올릴 때 그걸 국세로 국세로 바꿔가지고 올린 부분만 올린 국세로 부분 싹 국세로 바꿔가지고 다 나쁜 사람들이야. 다 빨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네가 재벌들 도와주느라고 돈이 빈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재정 적자 나니까 서민들한테 이렇게 쫙쫙 지금 긁고 있는 거죠. 제가 농담으로 옛날에 옆에서 담배 끊으라 이런 얘기하면 야 내가 담배 펴서 여기 다리도 놓고 아스팔트 깔고 하는 거야. 지방지정이 얼마나 기여를 하는데 이런 말 했었는데 그걸 국세로 바꿨군요. 강하게. 올린 부분은 다 국세로 바꿔가지고 다 뺏어갔습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네. 주빌리 은행이 이제 채무자한테 원금의 7% 정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은 뭐 그렇다는 계획은. 그러니까 1, 2%에 사서 7% 정도 받으면 이게 이제 앞으로 돈을 더 모금 안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서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죠.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근데 능력이 되고 좀 이렇게 자기가 혜택 받은 거 좀 일부러 되돌려 주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 모금도 한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좀 이렇게 이게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미 막
2% 1% 떨어질 정도로 장기 막 그야말로 10년 뭐 이렇게 연체하고 있던 분들이 우리 계획대로 7%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의심스럽죠. 최근에 이거는 곧 조만간 이제 성남시하고 이제 시장님하고 같이 좀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채권을 이렇게 랜덤하게 샀잖아요. 근데 그 상담센터가 있어서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 채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제 본인은 못 갚죠. 그래서 압류가 들어와서 자기는 살고 싶은데 직장도 못 갖는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분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 채권이 서울시에 있는 그 대부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한 푼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통장에 4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압류해서 생활비도 이제 못 쓰니까 저희가 전화해서 이거 150만 원 미만 소액 체크 통장이기 때문에 압류 해지할 거고 당신 한 푼도 못 받을 건데 좀 깎아주면 예, 그 우리가 대신 그 채권을 사겠다. 그랬더니 얼마에 사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400만 원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만 하자. 예, 100만 원만 하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원금 대비는 한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싼 건데 그래도 이거는 채무자가 직접 있는 거고 이분이 이 압류 해제되고 그다음 빚이 없어지면 마을버스 기사로 취직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취직하시면 일부를 이제 조금씩 예 변제하시기로 그래서 일단은 채권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와서 앞으로는 예, 특히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가 전제돼서 중심이 돼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특정 채권도 하다 보면 조금은 회수되는 돈들도 예 그리고 그런 사례를 자꾸 예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시장님께서 지금 그 좀 얼마나 갖겠냐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이게 저는 사실 주빌리 은행은 그냥 옆에서 서포터고요. 그 장발장 은행에 제가 거기 하고 있거든요. 그 장발장 은행은 또 뭐예요? 장발장 은행은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 형무소에 가시는 분들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벌금 대신에 돈이 노역장 살이하는 거를 네.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참 안 되신 분들인데 그렇죠. 오죽했으면은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노역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발장 은행에서 이제 돈을 모금해서 그분들 대신에 벌금을 내주고 그분들이 이제 그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다 갚았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기간도 안 됐는데 원래 약정한 기간보다 훨씬 안 됐는데 그 이제 장발장은행의 그때 이제 그 취지가 그 한번 그렇게 따뜻한 사회의 손길을 느껴보면 그러면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사회에 대해서 보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눈에 팍팍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그 참여정부 당시 했던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이게 그거였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면책률이 좀 작았던 건데 이게 수익이 났어요. 110%로. 그렇습니까? 네, 117%의 수익이 났는데 우리는 근데 그때 배드뱅크 프로그램들처럼 뭐 50%씩 받는 건 아니니까 형편껏 뭐 되는 대로 갚으셔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채무자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확보한 채권의 채무자를 찾는 게 그래서 이게 많은 국민들이 좀 알아서 너도 나도 좀 조회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이분들 같으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빚을 져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네. 주빌리은행에서 70만 원만 갚으면 네. 없애주겠다 하면 네. 얼마나 고마울까요? 네. 그럼 충분히 이거 나눠서라도 갚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더 없기 위해서 가능하기도 할 것 같은데 아까 재용경 대표가 뭐 성남시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랑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이 주빌리은행이 성남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남시장이 주빌리 은행장을 맡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아니 그 은행이 성남에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장이 은행장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대통령이 은행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거구나 알 텐데 불가피하게 제가 또 이걸 성남에서 많이 확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은행장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전국 주빌리 은행장으로 제가 발탁된 게 성남 주빌리 은행이 아닙니다. 아니고. 네. 이게 성남시장이 맡았으니까 성남시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 그렇죠. 오해시고요. 그건 아니고. 여기 우리 화면에다 그 안내 뭐 이런 것도 넣을 나갑니다. 거죠. 근데 거기 전화하셔도 되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도 되고 특히 저한테도
이거 우리도 모금에 좀 참여하고 싶다. 어디로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지금 요렇게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나가겠습니다. 네. 네. 나가고 문제는 이제 출발할 때 자금이 얼마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금 현실에 많이 모으셨어요? 얼마나 모았나요? 작년에 성남에서 사실 모금이 거의 대부분 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기독교에서만 한 1억 정도 모이고, 그 다음에, 이 공사에서 직원분들 혹은 기업체들, 그리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모아주셔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네. 그래서 5천만 원 중에 한 2,500은 작년에 상담과 채권 관리 비용으로 거의 좀 많이 소요가 됐고요. 네. 지금 한 1억 2천 정도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일부 썼고 70억 사느라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채권을 관리하는데 이제 관리비를 또 쓰게 될 거고. 그래서 사실 되게 빠듯합니다. 이제 뭐 홈페이지도 그래서 막 여기저기 재능 기부를 막 부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지금 혹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네. 나도 좀 도와주고 싶다고 하면 네. 재능 기부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십시일반 뭐 그 10,000원씩 그렇게 회원가입 해 주셔도 좋고요. 아유, 네, 네.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strikedebt.kr로 들어오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빚을 깨자. 그래서 스트라이크 탭. 예. .kr. KR 로 예, 들어오시면 거기 바로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화면상에서 그냥 포털에 주빌리은행 쳐도 나오겠죠. 예,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전화번호도 바로 나와요. 해주신 네. 분들한테 뭐 어떤 혜택 같은 건 없나요? 그냥 보람만 느껴라. 천국에 가시게 될 겁니다. 전국에. 아니 홍정학 의원님도 재벌들한테 좀 참여하라 그래요. 재벌들이 사회적 이거 하면 사회적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재벌들이 특히 해야 되고요. 특히 재벌들도 그렇지만 이 피해를 준 그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은행들, 그다음에 금융기관들. 여기 지금 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고객들이 안 찾아가는 돈들이 있어요. 이렇게 푼 돈들. 네.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은행들이. 그 한국의 은행들이 저는 갑갑한 게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독점적 권한? 이런 것들을 자꾸 훼손하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들한테 자꾸 알리니까 은행들의 입장에서 좀 꺼리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한국의 은행은 전당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신용평가를 정확히 해서 돈을 잘 갚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은행은 그게 아니라 뭐 집 있어? 그러면 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한테 보증받을래? 요즘 뭐 그런 건 없어졌지만 그런 건 빌려주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 옛날에 지금 뭐 요즘 또 그런 게 많이 늘었다면서요. 우리 학생들이 뭐 이렇게 그 컴퓨터 가져가면 뭐 돈 빌려주고 이런 전당포가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시계 갖다 빌주고 그다음에 돈 얻어갖고 술 먹고 이러던 그 전당포. 한국은행은 거기에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그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거를 저는 꼭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그 빚 안 갚는 걸 다른 사람이 왜 갚아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시장이 오히려 발전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행에서 꼭 갚을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건전한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그 의심은 덜어버리셔도 된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주빌리은행에 와서 도와주시면 그게 한국의 금융시장도 발전시키고 한국의 자본주의도 발전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까 이재명 시장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안 하니까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예 이 새로운 법안을 좀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적으로. 결국은 뭐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나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해주셔야 될 텐데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채권 시효를 절대 시효를 좀 정해줘야 된다. 연장도 한도가 있게. 이게 100년이고 1000년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상사 채권은 5년인데 보통 이제 돈 빌리거나 뭐 물건 사거나 하면 네. 5년이죠. 5년이면
2배 이상은 연장이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10년이면 아예 영영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고요. 그 거래 자체도 좀 제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는 이 100명분의 채권을 사가지고요. 100명분의 채권을 한 명 값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한두 명 값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3명 거 받으면 이익률이 50% 나는 거잖아요. 좀 이런 시장 자체를 조금 근본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IMF 거치면서 이자 제한법도 없애고 이 소위 고도 성장기에도 우리가 이자율을 25%에서 못 받게 했거든요. 네. 연 성장률이 한 7% 막 이럴 때도 25% 이상 못 넘게 했는데 지금은 성장률이 뭐 3% 미만인 상태에서 30몇 프로까지 받게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 피 빨게 허용을 한 거예요. 제가 흡혈법이라고 그래 그렇게 네. 이름도 안 붙여서 비난한 일도 있는데 이미 이자를 뭐 20% 30% 내기로 하고 돈 빌리는 사람은요. 그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싼 이유를 주고 빌리는 예. 거죠. 근데 그 중에서 3명한테 빌려줘가지고 1명한테 돈을 띄어도 금융회사는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30몇 프로씩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규제를 해서 저는 경제 성장률 대비 뭐 예를 들면 3배 이내로 제한한다든지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경제 관료들한테 분통을 터뜨리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경제 관료들이 반대를 해요. 근데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대법이 일본에서 발전을 했어요. 네. 그 일본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최고 이자율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그 20%로 요즘 얼마죠? 요즘은 더 낮춘 것 같은데? 18%에서 20%. 18%, 그 정도 예, 낮췄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이 그게 지금 우리처럼 35, 40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니까 그걸 낮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도 일본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그거의 수준에 대해서는 낮춰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제 관료들이 그거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40% 이렇게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자율이 낮으니까 대부업체들이 자기네가 수익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여기 황금 시장이 열려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라는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 대부업체들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쌓여왔던 노하우 이걸 가지고 한국 시장을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액수를 찾아냈대요. 이렇게 돈 빌려줬을 때 돈을 갚는 액수. 그게 대학생이면 한 100만 원쯤 된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학생증만 받고 돈을 그냥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경우에는 돈을 안 갚으면 이제 부모한테 연락을 하면 되게 대학생 자식을 둔 사람. 요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 비싼 이자율을 가지고 이제 폭리를 취해서 지금 이렇게 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가정주부한테 300만 원 빌려주는 게 유행 같은데. 그게 이제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정주부한테는 얼마를 빌려줘야 그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아예 또 안 갚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 파산 간다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런 아주 적당한 액수. 그거는 빌려주면 사람들이 그 정도 어떻게 그러면 이제 옆에 그 가족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폭리를 취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대부업체 저것은 정말 이제 우리 재인경 대표님 그다음에 뭐 몇 분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이원옥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이원옥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그동안 이런 거를 10여 년 전부터 그냥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이걸 끝까지 반대한 경제 관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이게 힐러리 그 국무장관인가 그분보다 대권 경쟁력이 한때 더 높았던 그 매사추세츠 그 상원의원이신데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파산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그 소비자 보호국 이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싸웠는데 저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솔직히 저는 뭐 정부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만 야당도 이렇게 뭐 이자 제한법 문제라든가 대부업법 문제 그다음에 추심의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고 집요하게 막 이걸 물고 늘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서운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대스타가 되거든요.
대스타가 됐고 이 고리에 신음하던 많은 분들이 내 편도 있구나. 저렇게 이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이거에 열광해서 정말 선거 이변을 일으켜서 상원 의원이 되거든요. 예. 그거 벤치마킹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분들이 집요하게 정치인 분들이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사실은 네. 국회에서 네. 몇 프로까지 받지 말아라고 법률 정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는 끊임없이 요구하죠. 그런데 이제 여당 지금 어떻게 상황은 어떠냐면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쓱 기재부 논체를 봐요. 기획재정부 얘기를 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쓱 가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마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은 지금 거의 뭐 거수기 역할하고 일부 의원들 제외하고 나면은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거 안 됩니다. 뭐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말은 멋있게 해요. 그 낮춰야 되지 않냐면 오르신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이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일본 대부업체들은 이제 독버섯처럼 커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거 좀 광고 좀 못하게 하세요. 참 머리에 뱀매도로 죽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됐어요? 네, 통과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뭐 홍 의원님께 언제 죄송한 됐어요? 말씀이지만 정무위에서 할 때 여당 법안으로 그 상임위에서 사실은 훨씬 여당에서 더 주도적으로 정부랑 여당이 그걸 법을 바꿨고요. 최근에 대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부 이런 매입 추심 업체에 진입 장벽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진입 장벽이 생기고 관리 감독 권한이 내년부터는 금감원으로 이전하거든요. 이 지자체에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런 좀 재정비들이 정부 입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야당도 열심히 하는데 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물론 뭐 다들 바쁘시고 하는 일들이 너무 신용 분량이 안 많으니까. 돼봐서 그런가. 앞으로 국회의원 시정분량이 된 사람들만 하는 걸로. 동의해서 한번.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정무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경제가 이게 또 나라가 경제 위기에 지금 빠질까봐 거기 지금 지키고 있느라. 근데 우리 정무위에 계신 의원님들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크게 이자율 규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컸죠. 근데 반면에 이제 저쪽에서는 그렇게 생색내는 걸 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는 뭐 지금 뭐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350만이 이렇게 취약계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공약을 했잖아요. 이분들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대통령 공약을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입을 싹 씻은 거죠.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집권하면 정말로 탕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철학이 다르다는 거죠. 저희 얘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빚을 탕감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더 유리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쪽은 지금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색만 내고 있는 거고. 그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당에 이제 연구 기능도 있을 테고 예산도 있을 테니까 실제로 지금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채권 실태 조사도 좀 하고 그중에 예를 들면 몇 % 이하로 거래되는 게 얼마 정도인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 그 정도를 없앨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생기는 경제적 이익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예를 들면 복지 비용 지출 축소라든지 이런 게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이익이더라. 우리는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수치를 하나 제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보수신문들도 조장할 거고 그거 뭐 이거 100% 모랄 해저드 생긴다. 이렇게 반대 주장을 펼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실채권 시장은 애써 숨겨왔던 내용들이라 빚을 갚아야 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금융사들이 상각 처리해서 결손 처리해버리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에이 못 갚네 연체하네 안 받아 해놓고 팔더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요. 댓글들이 제가 확 바뀐 걸 많이 바뀌었어요? 느꼈습니다. 예, 많이 느낀 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할인해서까지 해서 10년 20년 추심하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 삼기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늘었어요. 소위 빚 탕감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멀쩡한 빚을 네. 대신 갚아주거나 없애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밥을 못 먹는 사람한테 전심 공짜로 주는 거 하잖아요.
그 멀쩡한 사람은 그거 안 먹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정상적인 가정이 네. 있는 사람이 왜 거기 네. 줄 서가지고 밥을 얻어 먹겠어요. 근데 이것도 그 채권 거래 시장에서 원금의 2%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못 갚는다는 얘기고요. 못 갚는 게 이미 증명된 거예요. 네. 갚을래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네. 그걸 막 쥐어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근데 그 쥐어짜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도 고통스럽고 네. 뭐 경제적으로 보면 그 유효한 노동력이 사실은 사장되고 있는 꼴이고 복지 비용은 사실 증가되고. 네. 근데 요거를 없애주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점을 이제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네네. 그건 도덕적 해이 영역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어쩔 수 없는 네.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주빌은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도 이런 운동을 하지만 우리 그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빚을 정당하게 능력이 없을 경우는 안 갚는 것도 권리다. 네네. 우리 제 대표님 쓴 책하고 비슷한데 네. 그게 나쁜 짓은 아니다. 네네. 그것도 일종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빚진 사람은 무조건 100%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이게 아니다. 네. 라는 점들을 좀 알려주셔서 그 경기도에도 지금 설치한다고 하고 근데 성남시에도 지금 제가 확대하려고 그래요.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서울시에도 있고 하니까 각 자치단체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네.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서 좀 상의를 좀 할 수 있게 네. 안 갚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네. 또 법적으로도 보장된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파산이라는 걸 통해서 싹 조사해서 재산이 진짜 없으면 면책해 준다고 하는 네. 게 법에도 있는 제도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좀 이용하게 많이 권장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법을 하나 만들죠. 그거 홍종학법을 만드십시오. 만들어 주세요, 저희. 제 개인적으로는 그 서울시나 뭐 그다음에 성남시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진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을 저희가 했지만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 뭐 그냥 민간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우리가 채무자분들을 대리해서 뭘 해줘도 법원은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시에서 이 상담을 진행하니까 그다음 모든 절차가 시의 공신력을 가지고 법원도 그래도 좀 그렇죠. 예, 그렇죠.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인력이라든지 네. 운영 비용을 이제 시가 예산에서 그렇죠. 부담을 하니까 네. 사실 안정적이죠. 민간에서 네. 모금해서 하는 거 진짜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이 늘릴 생각인데요. 네. 이게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뭐 얼마 정도 몇 명 정도의 채무 취약계층이 있는지는 실제 조사는 안 되니까 네네. 그냥 통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350만 명을 이제 성남시 대한민국 인구 중에 성남에서 어쨌든 100만 명 50분의 1 이상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6만 몇천 명 된다고 그러고요. 장기적으로 연체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렇게 그 장기 연체자들이 한 2만 명 좀 넘지 않겠냐 네. 이렇게 계산이 나와서 이 복지 수혜자가 지금 성남에도 그 몇만 명 수준이거든요. 근데 빚 때문에 이렇게 도저히 못 갚아가지고 그야말로 취직도 못하고 주민등록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도 개설도 잘 못하고 예금 통장도 개설 못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만 단위로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사실 되게 놀랐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도 좀 많이 늘려서 좀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해주고 또 채권자들하고 좀 그 교류도 좀 하게 해주고 그래서 사적으로 빨리 조정하에 하게 끝내게 아까 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000만 원에 이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빚이 있지만 그 산 값이 기껏해야 그 몇십만 원이 불과하니까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 주고 서로 없는 걸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도와드리고 법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이런 거 신청하는 거 좀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요. 하여튼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많이 네. 알려주는 게 사실은 이 일을 좀 성공하게 하는 길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홍종학 의원님께서 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은 우리 생활임금 강제로 하듯이 좀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다 설치하도록 해준다면 상당히 빨리 네네. 확산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세계 최초 모델이에요. 지자체가 이렇게 채무자 우호적인 상담 기능을 하고 채무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게 그 일본이랑 그다음 대만에서 우리나라 오늘 올해 이 채무자 대회를 합니다. 네, 그게 국제 대회 하는데 아시아 국제 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배우겠다고 너무 괜찮은 모델이다. 그리고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안 만들어졌으면요. 지금 금융위가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더 빨아먹겠다는 식으로 서민금융종합기금인가 그거를 진흥원인가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이 지독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동안도 악명이 높았던 그래서 우리가 사골국물위원회라고 했던 신보기. 사골국물위원회가 이름 잘 지으셨네요. 신용회복위원회. 네. 여기는 90만 원 번 사람한테 변제 율이 90만 원이에요. 버는 돈을 다 빚 갚는데 10년 동안 써라 이 얘기잖아요. 제가 그 짓 팔렴했습니다. 네. 신용회복위원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오죽하면 사골국물위원회다 이렇게까지. 네.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또 무슨 뭘 기구를 만들겠다. 여기를 법제화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데 굉장히 좋은 반대급부가 대안이 이 금융복지상담센터인 거예요. 니네가 하지 말고 지자체가 이렇게 해서 너무 성과도 좋고 잘하고 있고 이 시민들한테 인기도 많은데 여기다 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가지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니 뭐 좋은 건 아니죠. 아까 지사님 말씀한 대로 국가가 하신 대로 이제 국가가 했으면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국가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구제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 피가 빨려가지고 힘든 사람인데 그 도로 살게 해야 이 사회에 도움이 네,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빨 수 있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잔인한 그 제도죠. 이게 네. 같이 사는 공동체에서 이런 짓 하면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하게 허용한 게 진짜 문제라니까. 그 행복기금도요. 행복기금이 그 평균이 소득이 40만 원이고요. 월. 그리고 채무가 1,000만 원입니다. 근데 50% 면책해 줬어요. 그러면 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4만 7천 원씩 10년간 40만 원 버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마지막 진짜 빨대 꽂은 거고요. 그리고 나면 수익이 예상되는 게 9천억 원 2018년에 행복기금 청산하거든요. 청산하는데 그때 발생한 수익을 은행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근데 진짜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이렇고 맨날 신문에서 무슨 도덕적 해인이 이런 얘기하니까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자본주의에서 금융의 역사는 돈 빌려주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뭐 날씨가 나쁘거나 이러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못 갚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산법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당당히 자기 권리를 좀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들은 내가 뭘 잘못한 것 같다 그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빚 못 갚으면 그래갖고 이제 자꾸 그 지하 경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잘 된 것은 실리콘밸리에서 7번 망하고 8번. 우리 이 작가님은 지금 한 번 망하고 한 번 네. 되셨고 그게 이제 이제 좀 많이 망했어요. 그 미국이 실리콘밸리에서 7번 망했는데 8번 또 이렇게 그 재기할 수 있는 이게 미국의 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을 하여튼 끊임없이 회생을 시켜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지금 너무 지금 시장님하고 이제 제 대표님 말씀하는 거 이게 눈에 보이는데 이 눈에 보이는 분들도 아직 회생을 안 시킨다는 건 이건 사회적 죄악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넘어질 수 그래요. 있는데 그 한국은 또 특히 또 패자부활전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패자부활전. 그러니까 이분들을 새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요. 이 새 출발이요 영어로 프레시 스타트인데 이게 전문 용어예요. 영어에서는 그게 그 파산법에 이 프레시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가 그냥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자꾸 수입하고 노동력 부족하다고 그런 짓,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멀쩡한 우리 그냥 그 내국인들 다시 출발할 수 있게. 그렇죠. 어차피 못 갚는 거, 어차피 못 받는 거 없애버리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신용불량자로 딱지가 안 쳐지면 은행 거래도 못 하게 되고 취직도 힘들어지고 네. 주위에 손가락질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카드 네. 사용도 못 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분들 다시 일어서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얘기를 하면요. 근데 사람들이 아 이거 이렇게 처리를 해주니까 나도 빚 갚지 말고 버텨봐야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단 한 7년에서 10년은 버텨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막 전혀 카드 발행도 안 되고 예금 열도 안 되고 취직하면 압류당하고 집에 해놓으면 전화 와서 막 밤이고 낮이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10년을 넘겨야 되고요. 한 10년쯤. 견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혀 재산이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발견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0년을 버틸 수 있냐 불가능하죠. 이건 도덕적 해이를 네. 초래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런 분들이 저처럼 회복해서 그럼 저 사회활동 열심히 하셔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좀 됐으면 그게 또 건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소비도 좀 해서 네. 우리 자영업자들 다 어렵다는데 이분들이 돈을 벌면 또 소비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소비를 하려고 해도 뭐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지. 정부가 그 DTI라 해서 소득에서 네. 버는 돈에서 그 빚 갚는데 40%까지밖에는 못 쓴다 하는 걸 60%까지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경환 총리님이 국민을 바보로 하나 40%까지 묶었던 거를 60%까지는 빚 갚는데 써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빚 더 내라 얘기였죠. 그래서 근데 지금 평균 40%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40%를 빚 갚는데 안 쓰고 소비를 했더라면 나라 경제가 이렇게 됐겠느냐.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정원 의원님한테. 아까 거의 대부업체가 거의 자본이 1번계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서민들의 돈을 뽑아가지고 그 자본이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넘어가겠죠. 근데 현재는 지금 한국이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상호저축은행을 먹었어요. 아예. 아예. 그러니까 한국의 상호저축은행들은 장사를 잘못해서 자꾸 망해서 부실화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저 엉뚱하게 감독하니까 지난번에 법 어겨가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망했거든요. 그 다 망한 상호저축은행을 이 대부업체들이 지금 다 샀어요. 그러니까 인수하면서. 그냥 한국의 영구적인 빨대를 꽂은 거죠. 금융 식민지가 되고 있죠 지금. 아니 그러면 그게 네. 뻔히 보이는데 관료들이 왜 그걸 안 맞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저는 안 가네요. 제가 그래서 해고시켰잖아요. 그게 이제 막말이라고 나왔는데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들 해고합니다라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어요. 경제 관료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안 보고 엉뚱한 일만 하니까 뒤로 어떻게 받아드시나? 뭐알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게 구조적인 유착 관계가 된 거예요. 저 금융권과 이 관료들 간의 구조적인 유착 관계가 되어서 무조건 저기를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납득하기 이제 어려운.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세뇌됐다고 그럴까?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거죠. 비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갚아야 된다.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재명 시장님이 또 요즘에 또 가짜명의로 불리더라고. 왜요? 그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차에 받쳐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보험금을 4,500만 원을 수령했다고요. 자기는 전혀 이런 돈이 있을 거라고 가족들이 유족들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성남시에서 성남 시민 자전거 보험을 자동으로 가입시키게 해가지고 4,500만 원을 탈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네. 뭔 내용입니까요? 전 시민 대상의 자전거 보험을 이제 시가 재작년부터 가입하고 있어요. 네, 성남 시민은 저기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하거나 자전거 사고를 내거나 하면은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몰랐던 거죠. 이분도 몰랐는데 성남 수정경찰서라는 그 경찰서의 경찰관이 찾아준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예, 성남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자전거 사고로 죽었으니까 이 사람 모르고 있어서 이 사람이 경찰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찰한테 참 고맙죠. 이 성남 경찰은 경찰도 성남은 다르다. 제가 그렇게 트위터에 한번 썼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시장님이 대단하신 네. 게 요즘 자전거 보험 들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개인은 안 들어줍니다. 개인이 네. 들으면 안 들어주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수가 있어야지 보험회사가 이게 수익이 네. 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님이 성남시민 전체를 하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건 참 정말 그 보험금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보험료죠. 네, 보험료. 보험료는 예산에서 예산에서. 냅니다. 네. 그러니까 성남시 그렇게 예산에서. 복지네요. 그것도 보편적. 아니 복지. 시민 전체가 네. 그렇게 들어가면 보험료도 싸지죠. 엄청 네. 쌉니다. 1인당 저 100몇십 원 정도. 야. 엄청 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네티즌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제가. 가짜명을 외쳤다니까요. 네, 제 시장님 항상 이제 감탄하지만 네. 이게 이제 경제 원리로 보더라도 이건 대단히 대단한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자전거가 엄청나게 지금 그 활발하게 유행이 됐잖아요. 근데 저 되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사망사고 많이 납니다. 제가 저 미국에서 3번 떨어져 봤거든요. 자전거 타고 거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그래서 저 되게 위험해서 야 저거 뭐 건강에는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저 보험도 안 될 건데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단체로 하니까 가능합니다. 성남은 다르군요. 네. 또 그거를 제가 여기서 홍보하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오늘 출연료는 그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세 분 마지막으로 뭐 주빌리 은행에 대한 뭐 소회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인사라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오늘 청춘 FC하고 그 성남 FC의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성남 FC가 1대0으로 졌어요. 축구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이 성남 FC의 그 로고가 롤링 주빌리 은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습니다. 국내 프로 축구단 중에 유일하게 우리 성남 프로 축구단 성남 FC가 공익 광고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공익 광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빌리 은행입니다. 그 가슴에 롤링 주빌리라고 써져 있죠. 그걸 달고 유니폼 입고 나간다는 네, 거죠. 너무 처음에 그 네. 제작이 되는 거. 다른 회사는 무슨 은행 네. 무슨 중공업 이런 식으로 써놓은 자리에 우리는 롤링 주빌리를 쓰고 있는 그 밑에다가 이재명 달게 하겠습니다. 거죠. 큰일 날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롤링 주빌리 은행이 좀 광범위하게 많이 알려져서요.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좀 개인도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한 이 장기 연체 채무 시장 정상화라는 거에 좀 많이 관심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국으로도 이 금융복지 상담센터도 많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는 아니 뭐 공적 자금으로 기업한테 169조 원이나 썼는데 여기는 왜 1,000억도 안 쓰냐. 한 1조 원만 쓰자. 그거 하면 국가한테 분명히 1조 원 이상의 그 이득이 있을 거다. 좀 그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같이 사는 사회. 빚 한 번 빚이면 뭐 죽을 때까지 그 빚 끌어안고 끙끙거리다가 자살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그 저는 요즘 저를 소개할 때 그 작년에 그 문제가 되었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그래서 저를 일약 대통령 후보급으로 허경영 씨와 같은 급으로 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집권하면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정말 그렇게 가능하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성남시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네.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게 돼야 하는 게 다 된단 말이죠. 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빌리은행은 그때 개업식에 가서 그랬어요. 주빌리은행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법과 제도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네. 언제까지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를 맡겨둘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 정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빌리은행의 문을 닫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대표님. 예, 저 처음에는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이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제도를 바꿔놓으면 또 그에 못지않게 아주 지능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미국의 그 소비자 그 금융보호국 이게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이런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많은 이제 노하우를 쌓아서 이제는 빚 문제뿐만이 아니라 금융사고가 굉장히 많죠. 금융사고 전반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그 기관으로서까지도 좀 발전해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전 정말 많은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게 본인 혹은 주변에 계시는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용기 내서 새 출발하는 것이 다 같이 돕는 것이다 해서 꼭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홍정학 의원님께서 진짜가 나타났다 순위가 안 오르는 거에 대해서 늘 연면을 하시고 담당 PD한테 맨날 부르고 담당 PD를 호출하고 어떤 경우에는 음모론을 이동혁이가 EJ 1위 유지하려고 일부러 진짜 나타나서 못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본인이 직접 출연했는데 네. 순위가 안 오르면 어떡할 겁니까? 순위 당연히 오르죠. 그거는 이재명 씨한테 몰라요. 갑자기 부담되는데 제가 트위터로 홍보 엄청 많이 했는데 홍보 좀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홍 의원님이 디지털 소통 본부장으로서 진짜 나타가 잘 됐으면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애정어린 조언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우리 만날 일 있으면 만나는 걸 약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